안녕하세요. 연봉철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4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지만 사회복지의 하나의 자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웨덴에서는 태아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말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는 퍼주기가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대전의 사회복지 현황과 또 시정할전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랜만입니다. 지금 이제 종강하셨죠? 저희 학교는 예. 4학기제라 7월 말에 예. 종강을 합니다. 4학기제면 어때 학생들 수업 일수가 더 많아지나요? 연간? 아니요, 그거보다 이제 졸업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예. 네. 미국이랑은 2학기제, 4학기제, 쿼터제 이래서 수업 시간이 이렇게 다르고 그런데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학을 거의 없죠. 네네, 네. 방학, 네. 7월 말까지 네. 수업이 진행됩니다. 공부 많이 하는 학교네요. 네,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차 한잔 하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세요. 오늘 출연하는 김명희 우성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김 교수님은 대전에서도 유성대덕 등지에서 사회복지관장을 역임하셨고 또 우리 대전 복지재단 사무처장으로 사회복지 행정을 실무적으로 지휘하셨다 이렇게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여성 및 사회복지 담당 특보도 하셔서 사회복지 이론 또 현장과 실무 그리고 이 행정까지 아주 두루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인 김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학. 물론 대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시청자들에게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학의 개념을 좀 쉽게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고 들어가죠. 네.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는 그러니까 소셜 웰페어라고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생활이라든지 교육, 건강, 보건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안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제도를 통칭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개인을 연구하고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고 또 집단을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는 사회학에서 출발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학의 그 사회 현상에 대한 이론은 사회학으로부터 배우고 사회복지학은 그 사회학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학문, 실천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으로부터 배운 이론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현장과의 그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현장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실천 기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사회복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서 저도 좀 잘못 알은 것 같아요. 그럼 네.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은 네. 사회학 플러스 복지학입니까?
사회학에서 출발했다고. 출발을 했다. 네네. 저는 저 복지를 네. 사회라는 말로 수식하는 네네. 복지를 수식하는 사회적으로 수식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사회복지학의 오히려 모태 네, 모학문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네. 예. 사실은 사회복지학 교수님들은 다른 전공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네. 정치학 교수를 했지만 네. 정치학을 가르치든 경제학을 가르치든 그 이론과 지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되는 거지 정치학 교수라고 해서 정치 현장과 연결을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사회복지학은 학생들에게 그런 이론과 지식을 가르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장과 연결도 하고 네, 사회복지학 교수님 자신이 현장 활동이랄까 그런 네트워크의 하나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다른 교수들하고 조금 다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학은 현장과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현상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알아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학은 응용 학문이기도 하고 실천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교과목에 물론 현장 실습이라든지 현장 견학이라든지 다양한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이 현장과 긴밀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민간 영역에서는 각 영역별로 뭐 아동복지 시설, 뭐 청소년 시설, 또 여성 YWCA, 그다음에 또 장애인, 뭐 또 각 영역별의 이제 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영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위원, 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뭐 정책자문단 그런 일들을 하면서 민과 관과 그런 영역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전공 교수님들은 그런 참여를 많이 하면 오히려 순수성이 좀 떨어진다는 일부 비난도 있는데 사회복지학 교수님들은 그런 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사회복지학을 더 좀 뭐 두텁게 하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네요. 사회복지의 핵심은 변화니까요. 개인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 뭐 이 변화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뭐 모든 게 다 변화죠. 다 발전이 변하니까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회복지는 뭐니 해도 정부는 뭐 물론이지만 민간 차원에서 기부 행위, 네. 사회 환원 행위가 많이 이루어져야 네. 그게 기반이 되어서 맞습니다. 사회복지가 활발해지는 걸로 그렇게 네네. 생각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 또는 우리 대전에서 그런 기업이나 시민들이 뭐 기부 행위나 사회 환원 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외국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교수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상태라고 생각해요? 매년 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예, 예. 사랑의 온도탑을 예, 예. 이제 연말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항상 이제 기대치에 조금 항상 이제 부족한 듯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줄지는 않죠. 줄지는 않습니다. 예. 네네. 네. 그래서 뭐 각 기관이든지 또 종교단체든지 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런 기부 운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저희 아시는 것처럼 대전 지역의 어떤 뭐 지역 기업들이 그렇게 활발히 그 기부 행위를 하는 거에서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물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기업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전이? 왜냐하면 네.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모금 활동을 해보면 그 말하다가 이제
어떤 구청장한테 제가 항의도 좀 받았는데 그래도 서민들이 많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오히려 기부행위가 잘 되더라, 더 많다. 오히려 잘 사는 동네에서 덜 나온다. 이런 얘기를 어느 통계를 보고 네. 제가 한 네. 얘기인데 네. 조금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구청장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릴 수는 없지만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액수는 적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작은 기부 행위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대전이 이제 조금 그런 기부 행위가 좀 적다고 하면 대전이 잘 살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은 농담입니다. 네. 지금 요즘 뭐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 지금 시청자들 시각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꼭 맞습니다. 뭐 재정 금전적인뿐만 아니라 인권유린 사례도 많고 네, 그래서 큰 문제였는데 지금 많이 개선되었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투명한 시스템으로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옛날에 옛날 얘기군요. 그 예. 지금은 정말 다 열심히 그리고 투명하게 그 사회복지 본질에 맞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그런 그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사회복지를 뜻을 품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들을 참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오히려 보람을 갖고 네. 자긍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은 왜 우리가 은퇴한 분들도 선생님 하시다 은퇴하신 분, 또 기업하다 은퇴하신 분, 공무원 하다 은퇴하신 분 이렇게 보면 뭐 유형별로 조금씩 달라요. 인상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연세 들으셔서 은퇴하면 조금 인품이랄까 네. 그분들의 관심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대전에서도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들이 많죠. 네네. 그런데 그 단체 간의 네트워크 또 활동 상황이 타도시와 비교를 한다든지 어떻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죠? 단체가 많죠 지금. 단체는 뭐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원 기관으로 대전복지재단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 영역별로 협회들이 다 많고요. 있죠. 다 예, 있고 예. 그런데 대전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연합해서 그런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회복지 포럼 같은 걸 통해서 예. 연결도 되어 있고 그냥 그 관계가 예. 굉장히 돈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연대가 중요한 시대예요. 연대 맞습니다. 통합이 그래서 네. 자꾸만 이렇게 분리되는 된 것보다는 것보다, 네. 통합하고 연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두 단체가 연대를 하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의 효과가 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대전에도 복지단체가 많은데 네. 서로 연대도 하고 네트워킹이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안심이 됩니다. 우리 대전의 사회복지 시스템이랄까 뭐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말고 이제 대전의 독특한 사회복지 시스템 타도시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 뭐 복지만두레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꼭 복지만두레가 아닐지라도 네. 타도시와 차별화되는 네, 네. 그런 복지 시스템이 있으면 특징이 뭐고 또 현장의 반응은 어떻고 네. 또 성과는 어떻고 이런 걸 좀 네.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네. 대전 시민들이 또 참여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대전에 정말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대전만의 복지 돌봄 시스템으로서 이제 복지 만두레가 예, 예. 민선 3기 영토 시장님 재임 시절에 만드신 복지 만두레라고 예, 있습니다. 있었죠. 네네네. 지금도 있고. 예, 지금도 활발히 있고 근데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품앗이에서 예. 이제 거기에서 착안하셔서 마을 주민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뭐 지금은 동단이 무슨 네네. 대전에서는 예,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돌보자 뭐 예. 이런 그런 취지하에 그때 시장님께서 지금은 이제 행정복지센터지만 동사무소에다가 복지 만두레라는 예. 부서를 개설을 하셨고 그래서 민과 관이 합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 자원은 또 그 마을 안에서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하여튼 뭐 정말 너무나 좋았던 그런 복지 전달의 돌봄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러 와 있고요. 그것이 외국에도 예. 네, 소개가 되는 네, 걸로 알고 학위 있습니다. 논문이 학위 나온 것도 논문으로도 있죠. 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뭐 통합사례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동복지 허브화라는 것이 이 복지 만두레가 효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반이 생각합니다. 되었어요.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시장을 10년 이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있을 때 한 얘기들이 나올 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또 조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복지 만두레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만 거두르면 네. 그게 이제 왜 그걸 만들었느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레라든지 품앗이라든지 네. 그런 우리 전통을 이어받는 정신이죠. 네. 그러나 그거보다도 첫째는 관이 복지를 전담하기에는 재원이 좀 부족한 게 부족하니까.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관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 전달 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건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민관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민관이 주도하면 법대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형평성에 맞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복지 만두레는 맞춤형 복지 사업입니다. 뭐냐면 거기는 이제 동마다 모니터하는 네,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집에는 수저가 몇 개까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필요한 복지 자원이 있어요. 엉뚱한 것을 투입한다고 해서 네.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집을 잘 아는 분, 이 집의 특징은 뭐다. 여기는 꼭 무슨 먹는 거 입는 거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뭐가 치료나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젊은 학생들이 주말마다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화하고 하는 네. 것이 더 필요하다. 네. 이런 판단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맞춤형 복지 시스템이다. 뭐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네, 네. 그래도 뭐 벌써 그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네. 지금까지 쭉 오고 일본의 학생이 뭐 석사 논문 쓴다고 와서 자료를 수집해가는 걸 제가 직접 네.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아, 네. 그리고 국내에는 박사 논문까지 석사는 분명히 나왔고 박사 논문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관에만 우리가 다 의존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네. 민간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예. 지금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말씀 서로 나눴는데 사실은 이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200년도 더 넘었잖아요. 그런데 200년 전에 이미 목민심서 보면 애민 6조
애민 저 백성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그 애민 6조가 있는 6가지가 네. 있는데 네, 그 중에는 뭐 노인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어린이를 보살피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라 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 시대부터 그런 사회복지 네. 특히 이 지역 단위에서의 그런 서로 공적 사적 부조 네. 이것은 굉장히 건장하고 활발했던 것 같아요. 우리 네. 이제 전통인 네.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저 사회복지에 대해서 퍼주기다. 그리고 뭐 누구는 뭐 혈세가 좀 낭비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포퓰리즘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어요. 네. 그러나 예산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OECD에서 GDP 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나라가 제일 저하은 네.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복지 예산, 복지 퍼주기 이게 포퓰리즘이다라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또는 적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냐 그렇게 물어보면 혹자들은 복지국가인 것 같기도 하다. 또 혹자들은 복지국가로 진입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 지출 비용이 11.8%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2%가 아직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그래요? 11.8%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의 반토막도 안 예, 되는 그렇습니다.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객관적인 수치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복지 체감에 대한 거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공공사회 비용 지출의 그 대부분의 그 지출 내역이 크게는 노인 어르신들의 이제 요양과 관련된 쪽에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육아 쪽에 이제 집중되어 예,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구석구석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 만두레 같은 그것을 지금 현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복지 돌봄 시스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공비용을 좀 줄이고 지역사회의 힘으로 지역사회 안에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을에서 내가 살던 집에서 뭐 건강 돌봄 이런 그 복지 서비스에 맞는 그 복지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복지 만두레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사회 비용도 조금 줄이면서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돌보자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금년 6월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 뭐 시장 재임 때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이게 복지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복지 예산이 많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44조가 넘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33%가 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많은 건 사실인데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제일 적다고 그랬는데 제일 적은 정도가 아니고 네. 제일 적은 나라들이 일본과 미국이죠. 네네. 그 사회복지 예산이 작죠. 작습니다. 그래도 네. 15%가 넘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꼭 스칸디나비아 그쪽 말고라도 이쪽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쪽도 20%대 다 넘고 30% 가깝습니다. 갔습니다.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 데는 뭐 30% 이상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저 자기 능력이 없어서 또 게을러서
잘못 사는 사람을 국가 돈으로 퍼주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돼요. 그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또는 이제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써야 되죠. 쓰잖아요. 네. 옷이라도 하나 더 사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복지 예산이라는 게 전부 그냥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아, 환원된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 점을 조금 네네. 네. 간과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알뜰히 쓰는 것은 좋지만 복지 예산을 좀 낭비라고 생각하는 시각은 조금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예산과 관련하여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회복지사들입니다. 네. 사회복지사 굉장히 많죠. 아, 굉장히 네. 많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우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 보수는 뭐 가장은 아니겠지만 아주 적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직업으로 선택했지만 네. 그 사람들이 사이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직률도 많고 그런데 어때요? 사회복지사들 사기를 위해서 네. 뭐 정부나 또 사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그냥 이기에 한번 하세요. 그냥 가슴이 좀 찌르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학과에 그 진학하는 아이들이 그 1학년 때는 정말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뭔가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4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이들이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교수님, 제가 이 사회복지를 해가지고 워라밸이 가능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일반 시민들이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는 정말 착한 일을 한다. 너는 봉사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시각들이 사실은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회복지를 실천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보수교육도 받고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그 전문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대접을 조금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도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도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아동 쪽, 어떤 친구는 뭐 여성, 어떤 이는 뭐 장애인 이렇게 하고 싶은 데를 가고 싶어 하면 그것이 이제 자기가 그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임금 체계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의 임금 체계와 여성가족부의 임금 체계가 다르고 또 기관과 시설의 임금 체계가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이 친구들이 그 직업을 선택할 때는 현실적인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자체가 정말 그 다 똑같거든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뭐 프로그램도 집행하고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뭐 자원도 끌어들여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운전도 해야 되고요.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정말 수많은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면 훨씬 그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정말 자기가 소망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회복지 실천에 정말 열심히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회복지는 제가 이제 옛날에 하던 일의 거의 3분의 1을 사회복지 업무였기 때문에 제 말이 조금 기네요. 저도 사회복지사와 관련하여 뭐 어떤 뭐 감동이랄까 그 느낌을 받았느냐면 그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그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중증 장애인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이 어린 그 뭐 대학을 갓 졸업했든지 어린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설을 갔다 와서 바로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나라면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상당히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고생이 많다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정말 뭐 물론 아까 뭐 똑같은 일을 한다 그랬지만 사회복지사가 맡는 일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맡는데 그거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그렇고 네. 또 정신적 보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좀 반성하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어때요? 지금 뭐 제가 그런 감동적인 사례를 봤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 현장 활동도 하시고 지켜보시면서 꼭 그런 사회복지사 사례 말고라도 봉사나 사회복지의 어떤 감동적인 사례 같은 거 있으면 뭐 한두 가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너무 많은데. 아 그래요? 아니, 네. 아니, 시간 제한 때문에 많이는 한두 가지만.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복지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마력의 학문이 사회복지학이고 사회복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한 가족이 세워지고 또 지역사회가 변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마무시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힘을 합하고 또 자원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진짜 감동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무기력에 빠져서 거의 인생의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저희들 사회복지 개입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한 사회인으로 아주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예. 커다란 기쁨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장애인복지관에 있을 때는 자폐가 심한 아이들이 어떤 교육과 사회복지 실천 개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고 예를 들면 넬라 판타지아를 원어로 다 부른다든가 아니면 저희 피아노 모차르트 소나티네를 다 완주를 한다든가 어떤 친구들은 자폐 네, 자폐 아이들인데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좀 생겼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각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을 보는 거,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가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숨은 봉사자 그런 사례는 없어요? 숨은 봉사자들 너무 많으시죠. 네.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는 그렇고 네.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세상이 요새 너무 이상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 세상이 네, 버텨지는 거, 유지되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런 인사 겸 시작을 했는데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게 이제 사회 복지의 하나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기별로 전 생애 주기별로 네. 사회복지 정책이 전부 있고 네네. 그게 스며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 청년들에 대한 네. 사회복지 정책이 뭔가 이렇게 가시화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물론 청년 실업을
청년 취업을 뭐 활성화시킨다. 이것도 네네네. 어떻게 보면 복지이지만 네네. 좀 구체적으로 청년을 상대로 한 사회복지 정책이 있습니까?에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이게 수립이 돼야 되는지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죠. 그 조금 길게 말씀을 아, 드려야 예, 괜찮아요. 네, 아니 그 2019년 그러니까 4월달에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104만인가 해서 예. 서울대학교가 세계 최대의 표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예, 1년 예, 동안 당신의 예, 삶은 만족하십니까? 예.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세대 중에서 뭐 10대서부터 60대, 뭐 70대 이르기까지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세대가 청년. 네, 네. 20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20대를 지금 M4 세대라고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이제 저희들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20대의 특성이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래서 굉장히 가치관이 아주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다르죠. 예. 그래서 욜로라든지 뭐 소확행,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내가 그 삶을 내 삶을 즐기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예. 뭐라든가 또 뭐 하여튼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이게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더 지향하고 하여튼 내가 살아야 내 주변도 행복해진다 뭐 이런 그런 가치관들을 가진 세대라서 이들이 미래가 정말 그 암울한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지금 물론 뭐 청년 수당이라든지 또 뭐 창업 같은 그런 일들로 해서 그런 걸로 이제 그 청년 정책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첫째는 지금 20대는 이제 대학이고 대학에서 갓 졸업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미국 대학에서 예. 흑인 경제인이 졸업식에 초대되어 가지고 예. 그 대출받은 학자금을 다 변제해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장학금을 좀 많이 주어서 얘들은 나올 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등록금이라든지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일단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용돈을 벌고 등록금을 벌고 하는 자립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인데 돈을 벌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했을 때 다 해외여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들 가거든요. 근데 워킹 홀리데이를 이렇게 권장하는 기관이 있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들여보내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조금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국 가족 구조상 1인 가구가 지금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30% 가깝죠. 네네. 예. 근데 그 중에 노인 가구하고 20대 가구가 주를 이루고 많고, 있습니다. 노인이 제일 많고요. 예, 노인이 예, 제일 예. 많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에 대한 주거 복지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무이자로 살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월세로만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뭐 그런 주거복지 정책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창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거를 관리 체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의 골목 그런 것처럼 있죠. 어떤 멘토들이 그들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창업한 것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이제 꾸준히 지속
교육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지금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든지 또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제도 안에서 이제 꽃 피워졌으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그 예. 신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물론 그 사회 복지 측면에서의 청년도 있지만 네. 예, 지금 청년 전반적인 청년 네. 정책에 네네. 대해서 복지보다도 오히려 경제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물론 뭐 지금 말씀하고 제 의견이 다른 건 아니지만 네. 저는 밀레니얼 세대, 네, 네. 즉 20살에서 35살까지 네. 저는 그 세대들이 부럽고 네, 그 저도요. 세대들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세대들의 우리들하고 다른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누구는 또 그걸 뭐 개인주의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뭐 좋은 개인주의입니다. 네, 네, 네. 남에게 해안 해안 끼치고 끼치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변화는 네. 결국은 밀레니얼 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뭐 자녀분 계시겠지만 자녀분한테 가르쳐 줄 거 별로 없잖아요. 네, 없어요. 돈 줄 거 돈이나 주시면 하 근데 배울 건 많죠.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런데 걔들한테 배울 건 많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당장 네. 취업이 어렵다 이런 점에서 그 밀레니얼 세대들의 뭐 방황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헬조선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좀 포괄적으로 보면 상당한 잠재 능력이 있고 네. 한국 사회의 변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아, 네. 예.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남을 많이 돕으면 그런 행동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건강해져서, 네. 그러니까 지금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거 믿으시죠? 아, 그럼요. 네.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통계나 또 학자들이 얘기한 거 소개해 주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시죠. 헬퍼스 하이. 네, 그건 네. 그러니까 2003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을 뭐 3년인가 이렇게 추적 연구를 한 결과에 어떤 공통점들이 있더래요. 예. 그래서 보니까 다 봉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봉사를 하면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포만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생애도 활기차지고 건강하게 되더라 해서 이제 헬퍼스 하이라는 개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의 모든 시민들도 이렇게 자원봉사를 통해서 건강하고 좀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대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헬퍼스 하이 실제 남을 돕는 것, 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 네. 그 뭐 뇌에서부터 그런 어떤 몸에 좋은 또 네. 정신에 좋은 그런 분비가 된다. 네, 뭐 그런 그렇대요. 학자들이 뭐 증명한 것이고 네. 뭐 지금 여러 조사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라든지 길고 또 건강하다. 건강하더라. 이건 아주 네. 저 이미 알려진 얘기니까 우리 시민들도 좀 그렇게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정말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때요? 지금 이제 교수 아직 정년이 남으셨으니까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또는 이제 은퇴 후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라기보다 예전에 상담 공부를 한 스승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영숙 선생님이셨는데 상담이
상담실이라고 하는 팻말 붙은 데서만 하는 것이 상담이 아니다. 내가 그 상대방의 그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 잘 들어주고 함께 할 때 그것이 상담이다라는 말씀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의 어떤 계획, 역할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뭐 여력이 되고 뭐 힘이 닿는 한 뭐 그 사회복지의 일을 하고는 싶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은 이제 그 거시 체계 안에서 어떤 정책이 바뀌어지면 굉장히 더 큰 그 효과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시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그 개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현장에서 익힌 경험 또 학생들을 가르치었던 이론 또 뭐 행정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제 교수 은퇴하신 뒤에도 그쪽에 많은 기여하고 봉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안녕, 즉 웰빙일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지라고 하지 않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력, 사회적 관계 등에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고 사회복지 나라의 건설이라는 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불우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연민과 봉사는 조금도 쉼없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차 한 잔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차 한 잔 어떠세요?